2003년도에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할 수 있는 국가라고 경고한 이후에 정말 우리의 위기의식은 심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설치했죠. 그로부터 20년 동안 매년 수십조의 돈을 쏟아붓고 아마 지난 20년간 200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정말 비극적인 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2020년 출산율이 0.85. 원래 출산율은 잘 아시는 것처럼 2명이 결혼해서 2.1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2명이 결혼해서 0.85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220 몇 개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그것도 한 5, 6년 전만 해도 우리랑 비슷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국가, 홍콩이랄지 싱가포르. 여기가 1.1 이 정도로 해서 우리하고 이제 비슷했는데 그 나라는 대개 1.1 정도를 유지하는데 우리만 0.85이죠. 일본이 2003년도에 출산율이 우리하고 비슷했는데 일본은 그 문제를 갖다가 상당한 정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우리만이 남아있는 거의 고립된 섬 같은 거입니다. 고령화. 반면에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죠. 지금 기저귀, 성인 기저귀가 아이들 기저귀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성인 기저귀가 아이 기저귀를 역전했습니다. 그 란셋이라고 하는 영국의 잡지에서 예측을 할 때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최장수 국가인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행복일까요? 5년 전에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일본 책입니다. 은하에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70세 사망 법안 가결. 어느 날 일본 중의원에서 70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망을 해야 합니다. 떠나든지. 뭐 어마어마한 법이죠. 왜냐하면 70세가 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 사회의 짐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이 법안이 준 충격은 컸습니다. 69세가 된 어떤 분은 왜 나 때에 와서 수명이 1년 이상 살 수 없게 단축을 하느냐. 난 남아있는 재산이 엄청 많은데 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사회의 문제를 나한테 돌리냐 하고 저항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웃었다.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을 갖다 겪고 있는 가운데서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일 모레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냐. 그리고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본 사회가 전면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사회적인 대합의에 이르릅니다. 노인연금을 조정한다든지 각종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과도하게 드는 SOC 비용을 갖다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법안은 이제 폐기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초고령화 사회가 갖고 오는 부담이 크면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건강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하의 아이들의 의료비를 갖다가 전면 무상화해도 사실은 큰 부담이 안 됩니다.
19세 이하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더라도 큰 병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의료 쇼핑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매 10년마다 2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 이건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노인들이 부를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수령한 자의 1인당 평균이 약 55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수입이 하나도 없고 65세 넘어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 산다고 한다면 1인당 5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죠. 1인당 30만 원. 가족 합계, 부부 합계 약 한 4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 갖고 살 수가 있을까요? 뭐 각종 은행이나 이런 데서 노후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갖다 추산해서 혼자 살면은 한 130만 원, 둘이 살면 18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비용이면 당신은 살 수 있냐라고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금방 상상이 갈 겁니다. 그냥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면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우선 의료보험 30만 원. 60만 원 기본이죠. 부부간에 핸드폰 쓰죠. 또 기타 우리 재산세 내죠. 자동차가 있으면 또 보험료 내죠. 그럼 일단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이죠.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연금제도를 갖다가 잘 설계해서 금융을 잘 만들어서 노후에 윤택해지게, 보다 윤택하게, 윤택하지 못하더라도 하여간 최소한의 기준보다는 더 낮게 살게 할 수 있지 하도록 이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3층 연금 잘 아실 텐데 지금 개인연금 가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퇴직연금도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 갖다 국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뭐 이러한 우리 문제의식은 항상 갖고 왔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수입을 늘려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시니어들한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제 저만의 어떤 대안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동네에 나와서 마실 나와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6시간, 뭐 8시간 일을 하는데 한 달 일하면 4, 50만 원 벌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노인들의 삶에 굉장히 어떤 안전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건강의 증진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노인이 얼마나 될까요? OECD 국가의 남자의 평균 은퇴 연령이 70세 이하인데 대한민국은 71.5세로 가장 늦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노인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직장에 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축소되면서 임계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임시계약직 관리장 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제 아파트 경비를 쓰신 분이 이제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그처럼 어디서든지 가서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경비 관리직 아주 대표적인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이거라도 취직하려고 사람들이 바둥바둥 되죠. 이거를 빼놓고는 대개 정부가 주는 용역형 일자리입니다. 뭐 아침에 등 하굣길에 학교 앞에서 녹색 엄마들하고 같이 깃발 들어서 교통 질서를 갖다 유지하는 것을 보조한다든지 경로당에 가서 점심 식사 도우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는 일이 대부분이죠. 또 다른 시장형 일자리라고 한다면 노노케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노노케어. 뭐 앞으로는 굉장히 노노케어가 많을 겁니다. 60대가 70대를 갖다가 케어해 주는 것이죠. 양로원 가면은 대개 60대가 70대를 케어해 줍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해서 꼭 시장형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나온 그 어떤 비용을 갖고 월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시장형 일자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역시 용역형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65세 이상 어른들한테도 꼭 적용해야 되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최저임금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수없이 많은 미니잡, 스몰잡, 파트타임 잡을 갖다가 많이 개발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나요? 애완동물 키우죠. 그 애완동물 혹시 휴가 갈 때 혹은 출장 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남의 집에 맡기거나 또 누가 와서 밥 좀 주고 가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행은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애완동물이 사실은 이제 한 가족이 되어 있는 시대인데 이런 애완동물들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애완동물 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동네 경로당 같은 데를 증축을 하는 것이죠. 3층, 4층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애완동물을 관리한다든지 또 수경농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모델 하우스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수경농업이라고. 과거에는 햇빛을 쬐면서 흙 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만 지금 물 위에서 LED로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층별로 해서 뭐 20층, 30층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20층, 30층이라고 해봤자 한 층에 그저 뭐 한 1m가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갖다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보통 한 24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앉아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결과물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실을. 이런 것도 가령 저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국회에서 제안했던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자기가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거나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자. 휴먼뱅크인 거죠. 그럼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 사는 전직 외교관 출신 DB를 본 거예요. DB에서 발견한 거죠. 휴먼뱅크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와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외교관이 하는 일이 이런 거고 내가 해봤던 우리나라에 기여했던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뭐 그분들이 연금 나온 분들이니까 돈이 구한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자기가 소유를 갖다 하니까 너무 좋을 것이고 또 다만 용돈도 생기고 이런 식의 휴먼뱅크를 갖다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휴먼북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도 생겼는데요. 한 사람의 삶이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면 휴먼북이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서 자기 뭐 자서전 얘기를 한다든지 삶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 마을의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은 누구의 삶이나 다 한 권의 책이고 한 권의 도서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 이것을 아카이브화하거나 그것다 전수하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재주들이 있어요. 현직에 있었을 때. 근데 다만 옛날처럼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소일거리는 할 수가 있죠. 나눌 수 있죠. 조그맣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재능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1위 덴마크인데요. 덴마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공동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외롭지 않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영국은 지금 외로움 담당 부장관도 두고 있거든요. 고독사, 고독, 외로움, 단절.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람들은 어떤 때 행복하냐면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공동체. 밥은 일반적으로 싫은 사람하고 잘 안 먹잖아요. 편한 사람하고 먹잖아요. 편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갖다 많이 묶어준다는 것이죠. 동네마다. 심지어 집과 집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벤치가 없으면 일부러라도 벤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동물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다가 벤치가 있으면 앉아있게 되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머물고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검소함. 왜? 나이 먹어서는 검소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검소하지 않아 갖고는 마음이 허용돼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라고 하면 남에 대한 기여입니다. 기여.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지루함, 외로움, 고독 이런 거예요. 지루함, 외로움, 고독.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존재 없는 것 같음.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음. 남자들은 오로지 산에 가야지만 나를 갖다가 반긴다. 산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직장에서 자리를 잃었거나 이럴 때 항상 나를 반겨준다는 거죠. 진짜일까요? 산도요. 무릎이 약해지만 반겨주지 않아요. 산은 반겨주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뭔가 갖다가 할 수 있다는, 나눌 수 있다는, 기여할 수 있다는,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사회에서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앵그리 실버, 해피 실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적 편향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한때 많은 사람들이 덕수궁에 태극기를 들고 모였습니다. 초창기에 모였던 경우와 이제 후반기로 가면 고등학교 깃발 들고 나와요. 이제 고등학교 깃발은 명문 고등학교가 아니면 잘 갖고 나오기 쉽지 않겠죠. 근데 그걸 왜 갖고 나오겠어요? 그리고 카톡방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냥 그날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 토요일이 또 기다려져요. 내가 뭔가 국가를 위해 기여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나의 기여감, 존재감, 행복감을 느끼면 더 좋겠죠. 왜 정치에 과잉되게 돼요? 그래서 앵그리 실버를 왜 만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해피 실버를 많이 만들자. 이런 문제의식 하에 1998년도에 일본에서는 NPO 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노후의 존엄,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자. 활동하게 해주자. 그래서 일본의 가장 큰 개념이 생존 곡선의 직각화입니다. 평생 현역. 평생 동안 늙어 죽기 직전까지는 9988234 한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한 후 죽을 죽자 이제 이 말이죠. 이거 뭐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도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아마 일본 말하고 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존 곡선에 직각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이 건강함이나 활동성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짧게 이 즉각 나락으로 떨어진 시간이 짧도록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불행한 거는 젊었을 때부터 골골한 거죠. 피지컬 에이지, 수직이 이제 피지컬 에이지, 멘탈 에이지입니다. 수평이 칼렌더 에이지죠. 엄마가 낳아준 칼렌더 에이지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피지컬 에이지하고 멘탈 에이지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노력을 전적으로 개인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주면 좋은 것이죠. 동창들끼리 만나보세요. 어떤 친구는 평균보다 20년 늙어 보여요. 어떤 친구는 평균보다 20년 젊어 보여요. 자기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40년의 폭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NPO 법이라는 걸 9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고베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인 활동을 조직화할 것인가.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닥치고 이러면서 이것이 관이 하는 일만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그런 조직을 갖다 일상화하자.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누구든지 10명이 모여서 NPO를 갖다 결성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기업한테 이러이러한 걸 하겠으니 도와주시오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수없이 많은 NPO가 있어요. 수십만 개가 생겼어요. 일본 고령화 사회의 기본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사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의 이제 다 사라져가는 농촌 마을에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마을 식당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또 영양도 공급해 줄 거 아닙니까? 그 마을 식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오케이 해주는 거죠. 또 그룹홈. 이 사람들이 다 요양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동네에서 늙어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커뮤니티 케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고 전 세계가 다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룹홈 같은 걸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였어요. 야,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의 정원이 어디 남아있다고 하더라. 이 조선시대의 정원을 가서 구경도 해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니? 내가 몬트리올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가봤더니 거기에 올림픽 공원에 중국 정원하고 일본 정원이 있었어. 근데 일본 정원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 동양의 정원은 물을 기본으로 한다. 물은 사람을 사색의 명상에 빠지게 한다. 나는 몬트리올 올림픽 공원에 가서 우선 기분 나빴던 건 한국 정원이 없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돈이 그렇게 없었나? 올림픽 공원에 그 정도를 갖다 조성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캐나다가 우리를 무시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 정원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각국의 정원이? 그럼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우선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정원을 찍으려면 사진을 갖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8번 찍어야죠. 눈이 오는 겨울과 눈이 오지 않은 겨울, 단풍이 든 가을과 낙엽이 진 가을. 그 다음에 또 가서 주인장 인터뷰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본 정원이나 중국 정원하고 비교도 해갖고 하나의 책자를 갖다 낸다. 이렇게 계획하면 문광부에서 야, 이건 500만 원짜리다. 그래서 5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1년을 재밌게 지내는 거죠. 다음엔 어디에 있는 정원을 놀러 갈까? 구경할까? 기록을 담을까? 그러고 나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 손주들한테 사랑도 되고 친구들한테 기쁨을 나눌 수도 있고 서로 자극도 되고. 그래서 이 책을 갖다 문광부가 그 납본을 받아갖고 전국 도서관에 이렇게 배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니어 액티비티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존 곡선의 직각화라고 하는 것을 사회의 기본 개념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돌아가죠? 온전히 자녀 세대한테 돌아갑니다. 지금 얼마 전에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경제원 리포트가 나왔죠. 그건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205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나라 연금은 고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리포트는 딱 그걸 찍어서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1989년생은 얼마나 받을까요? 한 1년 받고 끝날까요? 1988년생은? 1980년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하죠? 연금이 고갈돼도 연금은 받죠. 어떻게 받냐면 지금은 적립된 거 갖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만큼을 세금으로 걷어갖고 주는 거예요. 근데 세금으로 걷어갖고 주려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자기 소득의 4.5% 내잖아요. 고용주가 4.5%를 내고. 그럼 여러분이 1년에 세금을 이것저것 합쳐서 한 18% 낸다, 25% 낸다. 이제 거기다가 4.5%를 더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연금이고 사회적 이제 다 일종의 이제 사회보장세인 거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또 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전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면세점 이하인 사람들도 세금을 낸다는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을 내기 때문에 자기들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면세점 이하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면세점 이하인데 그 사람들 다 세금을 낸다고 하는 이유는 이만큼 모두가 같이 일정하게 기여를 하고 그걸 모두가 기여한 만큼 또 나눠서 그걸 갖다가 이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지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덜 내지만 이제 받을 때는 그 차이를 갖다 줄여갖고 주는 제도인데 만약에 이거 세금으로 걷어서 이거 갖다 지불하려고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지만 얼마의 중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세금을 걷어서 내려면 이게 부담이 안 되려면 자녀 세대가 삼각형이 돼야 돼요. 정삼각형. 그럼 이 사람들은 조금만 내도 윗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은퇴한 세대를 부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통형이면 사실 1대1 유지가 돼요. 근데 역삼각형이면 어떻게 되죠? 역삼각형이면 불가능하죠. 역삼각형이면은 아랫세대는 그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 줄여주려면 애를 많이 낳게 되는데 지금 애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금세기 말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애를 사람이 결혼해서 매년 낳지는 않잖아요. 30년 주기로 결혼해갖고 그때 한 명 혹은 두 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는 사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 베이비가 0.85명이면 이 사람들이 30년 내지 35년 후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25만 명이 태어나서 12만 5천 쌍이 결혼하게 되는 때가 2050년에서 2060년 사이란 말이죠. 그때 그 친구들이 만약에 아주 폭발적 6명 날 리는 없잖아요. 그냥 보통 일반 선진국을 보면 2명 정도 난다고 하면 이 100년의 어떤 미래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구 경제학을 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아랫단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겠지만 더 출산율을 갖다 높인다든지 하는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부담을 줘야 되잖아요. 집값이랄지 교육비랄지 그다음에 부양비용. 제가 나중에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노인들이 스스로 행복해져야 되고 아랫세대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미니잡 같은 거 갖다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갖다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평생 현역이라는 개념으로 사회를 재설계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 종말 단계로 갔을 때 누구나 종말 단계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처럼 요양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요양원이 어때요? 도심에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평생 갇혀 살잖아요. 그렇지 않게 북유럽처럼 마을형 요양원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대한민국에 빠른 속도로 도시명 폐교가 생기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전환하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농사도 질 수 있고 텃밭 농사, 반려동물하고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잖아요. 노후가 마지막까지 존엄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대안입니다. 감사합니다.